자, 쉬는 시간 잘 쉬었습니까? 그쵸? 자, 이번 시간에 배우는 이 장마, 윤은길의 장마라고 하는 작품은 대표적인 이제 전후 소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6.25와 관련된 소설은 이제 전쟁 소설과 전후 소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쟁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6.25가 일어나는 당시에 이제 쓰여진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 이때는 지금 당장 내 목숨이 위험하고, 그렇지? 이 내 목숨을 위험하게 만든 북한군, 중국군이 못된 놈들이고 이런 생각이 강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전쟁 소설 같은 경우는 주로 반공 사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문학 작품들이 많았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 6.25라고 하는 전쟁은 너무나 이제 참혹한, 어떻게 보면 동족 상잔이라고 하죠, 그렇죠? 바로 우리 한 형제, 한 가족이 총칼을 겨누고 싸웠던 그러한 이제 민족의 비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6.25의 이제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모습을 어떤 게 잘못되는지 비판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쓰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 윤은길의 장마라고 하는 작품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폈어요? 장마? 그렇지?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작품부터 정리를 하고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정리 한번 하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그쵸? 자, 아까 얘기했듯 전후 소설. 전쟁이 끝나고 그에 대해 6.25 전쟁이 끝나고 그에 대한 반성을 담은 작품이고, 그 다음 중편 소설. 비교적 분량이 이제 중간 정도, 그렇지? 자, 우리가 단편 소설 같은 경우는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70매에서 80매, 요즘 한 100매까지 단편 소설로 봅니다. 알겠죠? 중편 소설은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했을 때 250매에서 350매 정도. 알겠습니까? 그리고 장편 같은 경우는 200자 원고지 기준 450매 이상 이렇게 됐을 때 장편이라고 해요. 그거보다 더 긴 건 이제 대하장편이라고 하는 게 있죠. 대하장편은 얘는 이제 어쨌든 200자 원고지로 분류를 안 합니다. 얘는 세대를 건너뛰는 거. 알겠지? 세대를 넘어서서 이야기가 이어지는 작품을 대하장편이라고 하고, 이건 이제 이미 한 세대의 이야기하는 것만도 내용이 많은데 또 다음 세대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분량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분량에 따라서 나누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가 이 작품은 성장 소설입니다. 자, 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서술자가 어린 아이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가 당시 이제 가족들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도 함께 담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성격은 바로 6.25 직후의 모습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인 소재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미리 스포일러 해주면 뒤에 나오는 뭐 구렁이 같은 그런 그 소재들이 등장을 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토속적, 그죠? 굉장히 시골스러운 그런 느낌이 드러나고, 그 다음 샤머니즘적. 바로 우리 민족의 토속 신앙, 바로 무당이죠, 그렇죠? 바로 이 무당과 관련된 그런 에피소드가 맨 마지막에 작품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그 약간 일종의 초현실적인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이걸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해가지고 작품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알겠습니까? 자, 주제는 적도록 합시다. 바로 자, 이념 대립으로 빚어진, 그렇죠? 한 가족의 비극과 자, 민족적 정서를 통한 갈등 극복 및 화해를 담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민족적 정서의 기반이 바로 그 샤머니즘 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시점은 그렇죠.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특히나 이 작품의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뭐다? 어린 아이가 서술자입니다. 어린아이가 서술자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세계나 어른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당시의 모습을 더욱더 객관적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배경은 바로 6.25 전쟁 중 장마철에 어느 시골 마을입니다. 자, 특징은 첫 번째로 어린 아이인 나의 서술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묘사해서 객관적 거리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독자들이 너무 인물들의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에 이입되지 않고 어느 정도 인물들과 거리를 두고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언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방언 사용을 통해서 사실성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작품의 토속적 분위기도 형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선생님의 이제 그 취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이 장마도 전문을 내줄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아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얘가 이제 중편 소설이라서 이제 A4 용지였을 때 한 45페이지, 46페이지 이 정도 이것도 비슷한 분량입니다. 구운몸하고 비슷한 분량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솔직하게 구운몸에서도 선생님이 그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정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알겠죠? 이 유능길의 장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유능길의 장마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지금 일단 여기에 수능 특강에 실려 있는 부분, 두 할머니가 외할머니와 친할머니가 두 사람이 갈등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장면이 지금 이 수능 특강에 실려 있거든요. 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남북 간의 이념 대립을 한 가족의 모습 속에서 한 가족 안에서 두 할머니의 대립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그런 점에서 알겠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알겠어요?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결국 이제 그 샤머니즘, 토속적인 신앙을 통해 가지고 두 할머니가 결국은 화해를 하게 되는 장면까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장면 부분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에세이님이 사실 그거까지 다 실어놨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앞부분은 여러분들 수능 특강 장면이 실려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그 마지막 결말 부분 이제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가미돼가지고 그 갈등이 해결되는 장면까지 다 실어놨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 두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다 적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봅시다. 자, 불쌍한 것. 혼잣말을 남기면서 외할머니는 내 곁을 떠났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작품의 소설이니까 서술자이죠. 그리고 이 서술자는 1인칭 관찰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어린 시절의 모습을 이제 나타내고 있어서 어린 그 화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외할머니는 내 곁을 떠났다. 구겨진 무명 치맛자락을 소리 없이 끌면서 마루로 나서는 외할머니의 뒷모습을 나는 실눈을 뜨고 바라보았다. 방금 그 중얼거림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모른다. 불쌍한 사람은 내 주위에 너무 많았다. 우선 일선에서 전사한 외삼촌이 그렇고 지금 이 외삼촌은 바로 뭐다? 그렇죠? 자, 이 외삼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지. 바로 6.25에 국군으로 출전해서 그렇죠. 전쟁 중
사망을 한 그런 인물입니다. 알겠습니까? 즉 이것이 바로 뭐다? 외할머니가 그쵸? 자, 공산군에 대해 반감을 가지게 된 이유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바로 뭡니까? 자기 아들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나갔는데 뭡니까? 뭐 북한군인지 중국군인지 모르겠지만 공산군한테 그 총을 맞고 죽게 된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고 당연히 자기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공산군에 대한 그 뭡니까? 반감이나 분노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또 계속 보답시다. 그래서 외삼촌이 그렇고, 자, 사실은 나 역시도 몹시 불쌍한 처지에 있었다. 형사한테서 양과자를 얻어먹은 사건 이후로 나는 근 달소수가 아니라 즉 한 달이 좀 지나는 동안이나 줄곧 우란에만 틀어박혀 근신하면서 집안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근신할 것을 명령한 아버지와 용서할 권한을 가진 할머니의 눈치를 살피는 신세였다라는 거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형사한테서부터 눈치를 살피는 신세였다. 자, 이게 바로 현재 나의 처지가 담겨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요 부분도 이제 그나마 시험에 나온다면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요 부분이 아니라 이제 앞부분에서 요 내용이 있었거든요. 알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자, 바로 형사가, 과자로 유혹하자, 공산군인 삼촌의 신상에 대해 알려줍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요게 끝이기 때문에 별반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진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뭡니까? 이 형사는 지금 이 사람들은 야의 가족은 남한 쪽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산군이면 어때? 형사 입장에서는 붙잡아야 되는 존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 삼촌은 살짝 과자로 이제 나를 꼬셔가지고 삼촌의 위치를 물어봤는데 내가 그걸 홀랑 대답해버린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바로 가족들에게 이제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나는 이제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꼼짝없이 이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돼버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봅시다. 좀 올려놓고. 자, 그러나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외할머니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 마루 끝에 앉아서 구름에 덮인 건지산 근방을 바라보는 외할머니의 모습은 몹시도 허전해 보였다. 전사 통지서를 받던 날 저녁에 본 강하고 두렵던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젠 시들 대로 시들어 먼 산 바라기로 오두만이 앉아있는 초라한 할멈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고역에서 해방된 기분은 그 측은한 모습으로 하여 금세 지워지고 말았다라는 것. 즉 바로 뭐다? 자식을 잃은 할머니의 모습을 지금 바라보면서 서술자인 나는 할머니가 불쌍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요즘 폭삭 소가수다에 나오잖아, 그렇지? 부모는 죽으면은 하늘로 보내지만 자식은 죽으면 명치 끝에서 살린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그 슬픔이겠죠.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온 세상의 모든 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의지를 잃고 굉장히 이제 그저 산만을 바라보고 있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거죠. 알겠죠? 계속 봅시다. 어머니나 이모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할머니와 외할머니 간 불화였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할머니와 외할머니 간의 불화. 그쵸? 자, 이 불화가 바로 뭐다? 이 소설의 주된 갈등을 나타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당시 이제 남북 간의 그런 이념 대립을 상징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외삼촌과 이모를 공부시키기 위해 살림을 정리해서 서울로 떠났던 외가가 어느 날 고퉁이를 뿌려들고 느닷없이 우리들 눈앞에 나타났을 때 사랑채를 비우고 같이 지내기를 먼저 권한 사람은 할머니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막 전쟁이 일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두 할머니 사이가 굉장히 어땠다? 매우
좋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매우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지금 서울로 살림을 살려고 이제 집을 이사를 갔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피난을 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가장 먼저 받아준 것도 사실 할머니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자, 난리가 끝나는 날까지 늙은이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는 말을 여러 번 들을 수 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사돈댁은 사실 말다툼 한 번 없이 의좋게 지내왔었다. 수복이 되어 완장을 두르고 설치던 삼촌이 인민군을 따라 어디론지 쫓겨가 버리고 그쵸? 자, 여기서 이 삼촌 그치? 그쵸? 삼촌이라는 인물. 자, 아까 외삼촌은 뭘 하다가 죽었어? 6.25에 국군으로 참여해서 죽었다는 거야. 그렇지? 어떻게 보면 외삼촌은 남한을 상징하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지금 외삼촌은 그지? 근데 삼촌은 뭡니까? 인민군을 따라 어디로지 쫓겨가 버렸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삼촌은 바로 뭐다? 6.25 때. 그쵸? 자, 인민군. 즉, 공산군 측이죠. 그쵸? 자, 인민군에 참여 후 도주 생활을 하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촌은 바로 뭐다? 북한을 나타내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뭐야? 이 외할머니와 할머니 간에 이제 불화가 생기게 된 이유는 바로 뭐다? 삼촌과 외삼촌이 서로 적군으로 만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삼촌이 인민군을 따라 어디로지 쫓겨가버리고만 그때, 그치? 그때까지 대밭 속에 굴을 파고 숨어 의용군을 피하던 외삼촌이 국군에 입대하게 되어 양쪽에 다 각기 입장을 달리하는 근심거리가 생긴 뒤로도 겉에 두드러진 변화는 없었다. 근데 아직 초창기 때 이렇게 됐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이가 좋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던 두 분 사이에 그렇죠? 얼추 금이 가버리는 감이 시작한 것은 그렇죠? 다음 페이지. 자, 저 사건 내가 난 모르는 사람의 꼬임에 빠져 과자를 얻어먹은 일 그렇죠? 아까 앞에서 내가 지금 그 뭡니까? 집안에서 근신을 하고 있는 이유였죠. 그렇죠? 즉, 왜 자기 삼촌을 어떻게 보면 팔아먹은 놈이 돼버린 겁니다. 이 집안에서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의 꼬임에 빠져서 과자를 얻어먹은 일로 할머니의 분노를 사면서였다. 할머니의 말을 옮기자면 나는 짐승만도 못한 과자 한 조각에 삼촌을 팔아먹은 천하의 무지막지한 사람 백정이었다. 외할머니가 유일한 내 편이 되어 궁지에 몰린 외손자를 감싸고 역성드는 바람에 할머니는 그때 단단히 비위가 상했던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로 뭐다? 두 할머니의 불화가 시작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보도합시다. 자, 다음으로 두 분을 아주 갈라서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는 전사 통지서를 받은 그 이튿날에 왔다라는 거죠. 여기서 전사 통지서는 바로 뭐다? 바로 외삼촌의 죽음을 알리는 그러한 소재라는 거죠. 그죠? 자, 먼저 복장을 지은 쪽은 외할머니였다. 그날 오후도 장대 같은 벼락불이 건지산 날밤으로 푹푹 꽂히는 험한 날씨였는데, 그죠? 지금 이때 당시 날씨가 어떻다? 그죠? 자, 장대 같은 벼락불이 건지산 날밤으로 푹푹 꽂히는 험한 날씨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장맛비가 쏟아지는 날이고 굉장히 암울한 그러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작품의 제목이 장마잖아요. 그렇죠? 장마라고 하는 기간은 뭐야? 네, 그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계속 비가 내리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입을 하면은 바로 뭐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좋을 때야, 나쁠 때야?
장마면 나쁠 때가 되겠죠. 그렇죠? 바로 6.25의 상처를 어떻게 보면 6.25의 그런 그 힘든 시기, 시련의 시기를 이 작품에서는 장마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마루 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외할머니가 벼랑간 무서운 저주의 말을 퍼붓기 시작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외할머니가 마루 저 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니까 저주를 퍼부었다는 거죠. 어떤 저주였는지 봅시다. 자, 더 쏟아져라. 어서 한 번 더 쏟아져서 비우스의 숨은 뿔갱이마저 다 쓸어가거라. 나무 틈새기에 엎딘 뿔갱이 숫댕이까지 싹싹 끄실러라. 한 번 더 옳지. 하늘님 고맙습니다 라는 거죠. 그쵸?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더 쏟아져라 부터 하늘님 고맙습니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거는 바로 뭐다? 바로 당시에 이제 실제 있었던 사건이긴 한데 바로 빨치산 산에 대한 저주에 해당하는 말이죠. 알겠습니까? 빨치산이 뭐냐면은 알겠죠?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긴 한데 이것도 알아두면 이해하기가 좋을 거예요. 알겠죠? 자, 옛날에 이제 6.25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6.25 때, 자, 요게 우리나라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치? 대충 그려놓은 거죠? 자, 38선이 처음에 이제 위에 소련군과 남한에 미군이 주둔을 하게 되면서 38선이 그어지게 돼요. 근데 이 38선은 그냥 뭐야? 당시에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미군과 소련군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선이었지 우리 민족한테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김구 선생님도 38선을 넘어서 이제 북한 쪽에 가가지고 연설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바로 뭐야?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침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는 남한 쪽이 훨씬 더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게 북한보다 안 좋았어요. 그 1인당 뭐 국민 생산 뭐 GDP나 이런 것들이 북한의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인프라라고 하는 게 일본이 이제 원래는 일제시대 때 주로 깔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 생산하는 발전소 같은 경우도 이때 당시는 대부분이 화력 발전을 사용을 했고 그 화력 발전소는 탄광이 많은 북한 쪽에 훨씬 많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남한은 전기도 부족한 상황이고 전차도 부족한 상황이고 다 부족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소련이 북한을 지원을 하면서 1950년에 기습적으로 남침을 하면서 6.25가 시작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뭡니까? 이렇게 밀려가지고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리게 됩니다. 대구 부산 지역에 흐르는 낙동강이 있거든요. 그 방어선까지 밀려나게 돼요. 알겠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여기 일본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치? 일본에 있던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이제 실시한 게 인천 상륙 작전이었죠. 일부러 암호를 가짜로 퍼뜨립니다. 메가더 군대가 요쪽에 있는 요 항구 쪽으로 이제 침입을 할 거다라는 가짜 정보를 흘리게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북한군은 전부 다 요거를 막기 위해서 여기다 다 배치를 했죠. 근데 실제로는 도쿄에서 출발해서 인천을 통해 가지고 허리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여기까지 전부 다 북한군이 주둔했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인천 상륙 작전 하면서 여기가 허리가 끊겨버렸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이제 낙동강까지 밀렸던 국군은 또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지금 요 사이에 남아있던 북한군들이 문제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로 갔냐면 지리산으로 다 숨어듭니다. 전라도 쪽에 보면은 뭐 우리 보성녹차 기록하는 데 있잖아, 그치? 그쪽이 지리산이거든요. 엄청 큰 산이 엄청나게 험준한 산맥이에요. 그 지리산도 거의, 그지? 그래서 그 지리산에 숨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옛날 사람들이 지리산을 빨치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빨갱이들이 숨어 들어간 산이라고 해서 빨치산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자, 그런데 지금 바로 뭡니까? 이 빨치산 색술작전하고 그 다음 6.25 전쟁을 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외삼촌이 죽게 되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할머니는 바로 뭐다? 이 빨치산들, 이놈들 다 이제 뭡니까? 빗물에 쓸려가 버려라, 다 죽어버려라 하고 지금 저주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왜 되냐? 외할머니의 입장에서는 이 저주는 뭡니까? 입장에서는 바로 뭐다? 자, 자신의 아들, 그렇죠? 즉 나에게 있어서는 외삼촌이죠. 아들의 죽음에 대한 분노였던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할머니에게는 이것이 뭐가 된다? 바로 자신의 아들, 나에게는 삼촌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들에 대한 뭐다? 저주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두 사람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갈등이 이제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다? 두 사람이 격하게 갈등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알겠죠?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니까. 자, 계속 봅시다. 자, 소리를 듣고 식구들이 마루로 몰려들었으나 모두들 어리둥절해져서 외할머니를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벼락에 맞아 죽어 넘어지는 하나하나의 모습이 눈에 선이 보인다는 듯이 외할머니는 더욱 기가 나서 말치산이 득실거린다는 건지산에 대고 자꾸 저주를 쏟아부었다. 저 늑다리 옆에 내가 뒤질라고 환장을 했냐. 그렇죠. 지금 할머니가 화를 내는 거죠. 왜? 지금 자기의 아들, 즉 삼촌이 말치산이니까. 알겠습니까? 계속 봅시다. 자, 그러자 안방문이 우당탕 열리면서 아기를 그득 담은 할머니의 얼굴이 불쑥 나타났다. 외할머니를 능히 필적할 만한 인물이 그제까지 집안 한쪽에 도사리고 있었음을 나는 뒤늦게 깨닫고 긴장했다. 여그가 시방 무지민종 알고 저 지랄이야 지랄이. 옆에서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갑자기 잠꼬대를 그친 사람처럼 외할머니는 멍멍한 눈길로 주위를 잠깐 둘러보았다. 보자 하니까 참말로 눈꽃이어서 볼 수가 없네. 은혜를 왼수로 갚는다더니 그 말이 거거를 두고 하는 말이구만. 올띠갈띠 없는 신세 하도 불쌍해서 들어앉혀 놓게로 인자는 아도 으름도 몰라보고 가진 야냥깨 다 부리네 그냥.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그렇게 수학실험 마음을 먹으면은 대대로 거그한 뒤 날벼락이 내리는 법이요. 당장 매어 꽂을 듯한 기세로 상대방의 서슬을 다 잡고 나더니 할머니는 사뭇 훈계조가 되었다. 그렇죠? 자, 아니 거그가 그런다고 죽은 자석이 살아나고 산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을 성 부른가? 어린 반푼 소리 빗감도 말어. 인명은 제천이랬다고. 자, 인명은 제천이다. 바로 하늘에 달렸다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운명론적 세계관이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렇죠? 자, 다 저 타고난 명대로 살다가 가는 게요. 그러고 자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은 부모죄요. 부모들이 전생에 죄가 많았기 때문에 자석놈을 앞세워 놓고는 뒤에 남아서 그 고통을 다 감당하게 만든 게요. 애시당초 자기 팔자 소관이 그런 걸 가지고 누구를 탓하고 맞을 것이 없어. 낯살이 저만치 60줄에 앉아있음시나 좁게 부끄러운 정도 알아야지. 그려 나는 전생에 죄가 많아서 아들로 먼천 보냈다 치자. 그럼 누구는 복을 휘어지게 짊어지고 나와서 아들 농사를 그따위로 지었다냐 하고 외할머니도 앙칼지게 쏘아붙였다. 저놈의 옆에 내 말하는 것 좀 보소이. 참말로 죽으려고 환장했는 게비. 내 아들이 왜 어디가 어쩌간디 그려. 생각해보면 알 것이구먼. 저 죽은 댐이 지사 지내줄 놈 하나 없은게 남들도 뭐다 그런 종 아는가 본디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대화를 통해서 두 할머니의 지금 대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두 할머니의 대립은 사실상 바로 뭐다? 이념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그러한 대립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만 계속 봅시다. 고만들 혀둬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싸움을 말리는 거죠. 자, 우리 순철이는 끈덕도 없다 끈덕도 없어. 무슨 일이 생겨야만 쉬기 시연을 튀지만 순철이 걔는 쏘내기 새도 요리조리 뚫고 댕기라요. 이 순철이가 나의 삼촌입니다. 자, 맞다 그만들 헐어니게요 하고 아버지가 한 번 더 짜증을 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할머니의 싸움은 지금 아버지가 말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본격적인 갈등을 겪게 되는 그런 장면을 나타내고 있고, 알겠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이 두 할머니는 바로 뭐다?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이념 간의 갈등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혹은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요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풀이할 게 없죠. 그래서 앞에 이제 개념 부분이라서 뭐 동그란 OS 문제고 이러니까 알겠지.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이제 나중에 풀이를 해보고 시간이 좀 애매한 관계로 바로 이제 우리가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알겠죠? 바로 이 작품 아까 두 번째 얘기했었던 시험에 잘 나오는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자, 6.25 전쟁으로 동만의 외가 식구들이 친가 식구들과 같이 살고 있던 나의 집으로 피난을 오면서 모두 함께 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이 6.25 전쟁이 바로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된다는 거죠. 자, 삼촌은 빨치산, 외삼촌은 국군이어서 서로 거북한 상황이었지만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다툼 없이 잘 지낸다. 그죠? 아까 앞에 했었던 그 내용이죠. 그죠? 자, 어느 날 낯선 사람이, 그죠? 낯선 사람의 꿰매 빠진 나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 낯선 사람, 그죠? 바로 누구다? 삼촌. 바로 인민군 혹은 말치산이죠. 삼촌을 잡으려는 형사죠. 남한 형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낯선 사람의 꿰매 빠진 나가 삼촌이 밤에 몰래 집에 왔었다고 말한 일로 아버지가 고초를 겪는다. 할머니는 삼촌을 팔아먹었다며 나를 외면하고,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할머니와 나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죠. 자, 나를 외면하고 그런 나를 외할머니가 감싸면서 두 분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외삼촌의 전사 소식이 날아들자 상심한 외할머니는 장맛비가 쏟아지는 하늘을 향해 빨갱이를 다 쓸어버리라고 저주를 퍼붓는다. 이게 바로 두 할머니가 대립하게 된 직접적 계기였고 아까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살펴본 그 장면이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삼촌도 죽었어요.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요. 그거는 엔드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알려줄게요. 일단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집에 잠깐 왔다 가면서 막 숨어 지내는, 빨치산이 아까 얘기했잖아. 지리산이나 이런 산에 숨어 살았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살아서 도망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언제 올지 소식도 모르고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거는 어마어마한 스포일러라서 나중에 알려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삼촌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할머니는 이것을 삼촌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로 받아들여 외할머니와 큰 싸움을 벌인다. 자, 그 뒤로 빨치산과 국군의 전투가 벌어지고 빨치산의 주범을 읍내에 버려두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굉장히 이런 전쟁의 참혹함이죠. 그렇죠? 자, 식구들은 삼촌이 죽었을 것이라는 체념에 빠진다. 그러나 할머니는 삼촌이 살아 돌아온다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신앙처럼 믿으면서 삼촌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식구들을 채근한다. 점쟁이가 삼촌이 살아 돌아오는 날이라고 말해준 그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할머니는 밤새도록 등을 환하게 밝혀놓으라고 한다라는 거에서 삼촌의 지금 귀환을 할머니는 지금 맹목적으로 믿게 되고 이때 이제 그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점쟁이의 말이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 바로 그 점쟁이의 말에 의해서 기인이 돼가지고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그런 샤머니즘적 요소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할머니가 대문간에 서서 호통을 치는 바람에 홍고난 잠에서 깨었다. 날은 부옇게 밝았으나 아직도 꼭두새벽이었다. 가뜩이나 짧은 여름밤인데 그런 정도는 자나마나였다. 잠을 설친 탓으로 머릿속이 띵 울리고 눈꺼풀은 슬슬 감겼다. 그러나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편이었다. 여러 날 겹치는 피로와 긴장 때문에 얼굴 모양들이 모두 말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부항이 든 사람처럼 얼굴이 누렇게 떠 부석부석했고 어머니는 숫제 깡마른 대꼬챙이였다라는 거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이것이 바로 뭐다? 할머니의 성화에 시달린 가족들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바로 뭐야? 점쟁이가 이제 이날 삼촌이 돌아온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던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지금 자기 자식이 돌아오는데 지금 니네는 잠이 오냐? 집도 깨끗이 청소하고 음식도 마련하고 막 잔치를 벌이고 막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외과 식구들이라 해서 특별히 나은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만이 청청해가지고 섣새벽부터 기진맥진한 사람들을 게으른 소 잡돌이 하듯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문간에 나란히 불러놓고 무섭게 닦아 세우는 중이었다.
장명등이 꺼져 있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장명등이 꺼져 있었다. 그렇죠? 자, 장명등이라고 하는 거는 집 앞에 이제 그 뭡니까? 등불을 켜놓는 거예요. 알겠죠? 옛날에 우리가 왜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뭡니까? 그 산길을 헤매다가도 저 민가의 불빛을 보고 집을 찾아가잖아. 그치? 바로 뭐야? 이곳에 집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가지고 집 앞에다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켜놓는 불이 바로 장명등이 알겠지? 근데 장명등 불이 꺼져 있다는 것은 집에 사람이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는 게 되겠죠. 그쵸? 지금 찾아와야 될 사람, 그 정재희가 얘기해서 이 집에 찾아와야 될 사람이 누구야? 삼촌이잖아. 그치? 근데 그러면 장명등이 꺼져 있다는 거는 삼촌이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즉 장명등이 꺼져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나타낸다? 바로 불길한 징조를 나타내고 바로 삼촌이 돌아올 수 없음을 암시한다 라고 하는 일종의 복선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기름이 아직 반 남아 들었는데도, 그래서 반이 좀 넘게 들어있는데도 어느 바람이 언제 끄고 갔는지 유리갓에 물기가 촉촉했다. 장명등 일로 할머니는 몹시 심정이 상해버렸다. 하느님이 간밤에 몰래 들어와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성을 시험하고 간 증거로 삼아버렸다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할머니는 니년들이 정성이 부족하니까 이게 불이 꺼져 있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막 화를 냈다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자, 할머니의 모욕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것 한 가지, 즉 장명등을 꺼트린 일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 시동생을 끝까지 돌봐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면서 정성의 기미가 보일 때까지 광과 장롱의 열쇠를 당신이 직접 맡아 관리하겠다고 선언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옛날에 이 광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창고라고 보면 되거든요. 알겠죠? 그리고 장롱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이야 이제 옷이나 넣고 이불이나 넣지만 옛날에는 집안에 보물들을 거기다 좀 많이 넣어놨어요. 알겠죠? 뭐 앨범부터 시작해서 뭐 돈 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넣어놨습니다. 뭐 보석함이나 이런 것도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광과 이제 장롱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한 집안의 경제적 실질적인 권리를 상징하는 게 바로 요 광과 장롱의 열쇠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당신, 즉 할머니죠. 이거는 3인칭 극존칭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당신이 직접 맡아 관리하겠다고 선언해버렸다. 경사실현 날 아적부터 예펜 내가 집안에서 큰 소리를 하면 될 일도 안 되는 배비니께 이만침 혀두고 참는다만 후사는 너들이 알아서들 혀라.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뒷전에서 구경만 하고 있을란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겉으로는 지금 뭐다? 지금 장명들 꺼트린 일로 화가 나가지고 난 아무것도 안 할 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바로 뭐다? 가족의 행동을 이제 눈을 부라리며 지켜보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쵸? 스토커도 아니고, 그치? 자, 말을 마치고 돌아서면서 할머니는 거듭 혀를 찼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못마땅함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큰 자석이라고 있다는 것이 저 모양이니 원쯔쯔에서 큰 자석은 바로 나의 아버지죠. 그치? 그러면 삼촌은 바로 내 아버지의 이제 그 동생이 되는 거죠. 그쵸? 자, 할머니는 양쪽 팔을 회회 내저으며 불이 나게 안채로 향했다. 지들이 복도 못하고 난 년이지. 나만침 아들 매들이 복 없는 년도 드물 것이요. 그쵸? 즉 바로 뭐다? 이거는 사실은 바로 뭐다? 지금 남들 가족들 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지금 삼촌에 대한 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렇게 자꾸 불만을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사랑채 앞을 지나면서 또 혼잣말을 했다. 말이 혼잣말이지 실상은 이웃에까지 들릴 고함에 가까운 소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사랑채는 외할머니의 거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큰 소리로 했다는 건 바로 뭐다? 외할머니에 대한
할머니의 반감이 드러나는 그러한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올려놓고 보도합시다. 자, 할머니는 정말로 손가락 한 개도 까딱하지 않았다. 방문을 꽉 닫고 들어앉으므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죽이 끓든 밥이 끓든 일절 상관하지 않았다. 그런 대신 공창에 달린 작은 유리덤으로 늘 마당을 감시하면서 거의 공포영화죠. 자, 일일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우리는 수대로 하나씩 빗자루나 연장 같은 걸 들고 나와 감시의 눈초리를 뒤통수에 느껴가면서 마당도 쓸고 마루도 닦고 집 안팎에 거미줄도 걷었다. 고모도 나오고 이모까지 합세하여 모두들 바삐 움직인 보람이 있어 장마로 어지럽혀진 집안이 말끔히 청소되었다라는 것. 즉 바로 뭐다? 가족들이 지금 전부 다 이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떻게 장마로 어지럽혀진 집안이 어떻게 깔끔하게 청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6.25라고 하는 전쟁. 아까 우리가 장마가 바로 우리 민족의 6.25 같은 시련, 고난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 6.25의 상처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 가족 간의 화합, 그렇죠? 사랑 이런 걸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자, 이거는 바로 가족애로, 그렇죠? 민족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음을 상징한다. 혹은 그 가능성을 이야시사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모와 고모는 어머니를 도우러 부엌으로 들어가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대문에서 마당에 이르는 소로와 텃밭 사이에 깊은 도랑을 내어 물기를 빼느라고 식전부터 구슬땀을 흘렸다. 그래서 삼촌을 맞을 준비를 이렇게 굉장히 가족들이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했다는 거죠. 자, 하늘은 아직도 흐렸다. 즉 여전히 우리 민족의 상처가 어떻다? 계속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은 아직도 흐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민족의 상처가 지속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이 가족의 입장에서는 바로 뭐다? 가족의 불행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전히 고난은 남아있더라는 거죠. 자, 오랜만에 햇빛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고 기대했던 날씨가 아무래도 신통치 않았다. 그러나 서녁하늘 한 귀퉁이가 빼꼼히 열려 있었고 구름을 몰아가는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다시 비가 내릴 기미 같은 건 어디에도 안 보였다라는 것. 즉 바로 뭐다? 점점점 날씨가 조금씩 개고 있는 모습을 이제 서서히 보고 있더라는 것. 즉 민족의 상처가 이제 서서히 어떻게 되기 시작한다? 치유되기 시작한다. 치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만도 우리에겐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그렇죠? 다음 페이지네. 그렇죠? 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랬다라는 거죠. 즉, 이 상처라고 하는 거, 이 불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가족, 나에서 우리 가족에서 모든 사람으로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 상처가 어떻게? 민족 차원으로 확대가 되는, 상처도 마찬가지지만 치유의 가능성도 마찬가지인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른 아침부터 우리 집에 찾아오는 동네 사람들이 내미는 첫마디가 한결같이 날씨에 관한 이야기였다. 왜? 그냥 말 꺼내기 편하잖아. 그치? 자, 그리고 그 다음 차례가 삼촌 얘기였다.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였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걸 묻고 싶었다는 거지. 자, 그들은 날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한테 접근했으며 아낙네들은 부엌을 무시로 드나들었다. 우리 집은 완전히 잔치집답게 동네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저마다 연준을 찾아 말을 걸어보려는 사람들 때문에 식구들은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다.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 식구들이 어느 정도 미신을 믿고 있는가였다. 물론 그들은 미신이란 말은 입 밖에 비치지도 않았다.
점쟁이의 말 한마디, 그쵸? 바로 이 점쟁이가 오늘 진시에 삼촌이 돌아온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죠? 자, 말 한마디가 이만큼 일을 크게 벌여놓을 수 있었던 데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속셈이 빤히 보일 만큼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이야기 끝에 그들은 가족들 정성에 끌려서라도 삼촌이 틀림없이 돌아올 거라는 격려의 말을 잊지 않았다. 그쵸? 얼른 놓고 봐야 되겠죠? 자, 아버지는 그치? 그저 웃고만 있었다. 왜? 마을 사람들의 속마음을 지금 알고 있으니까 그냥 에휴 하면서 채 대충 넘기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말을 하는 몇 사람의 태도에서 아버지는 그들이 우리를 가지고 자기네 나름으로 한창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눈치챘을 것이다. 마치 죽어가는 환자 앞에서 금방 나을 병이니 아무 염려 말라고 위로하는 의사와 흡사한 태도, 즉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뭡니까? 거치대로 그냥 인사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아버지는 보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취하는 사람이 덜어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진시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자, 이 진시가 바로 뭐다? 점쟁이가 예견한 삼촌이 돌아오는 시간이죠. 자, 시간이 진시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사람이 늘어 우리 집은 더욱더 붐볐다. 마을 안에서 성한 발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모임성 싶었다. 혼자 진군의 집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낯선 사내. 그쵸? 자, 여기서 이 낯선 사내가 바로 뭐다? 형사죠. 인민군인 삼촌을 잡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온다는 지금 소문이 났으니까, 그쵸? 자, 그래서 낯선 사람의 모습도 보였다. 장터처럼 북적거리는 속에서 우리는 아직 아침밥도 먹지 못했다. 삼촌이 오면 같이 먹는다고 할머니가 상을 못 차리게 했던 것이다. 아주 굶는 건 아니니까 진드기 참는 도리밖에 없지만 그러자니 배가 굉장히 고팠다. 그렇죠? 자, 마침내 진시였다. 그렇죠? 진시가 시작되는 8시였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진시는 7시에 시작이 되긴 하는데 요거 좀 다르게 서술이 된 거죠. 소설이니까. 자, 넘어가죠. 자, 모두들 흥분에 쌓여 초조하게 기다리는 가운데 자꾸만 시간이 흘렀다. 9시가 지나고 어느덧 10시가 다 되었다. 그런데도 우리 집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사람들이 죄다 흩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는 점심이나 다름없는 아침을 먹을 수 있었다. 구장어른과 진군의 식구들만이 나중에까지 남아 시리에 빠진 우리 일가의 말동무가 되어주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뭐야? 일반적으로 그저 흥미 위주로만 지켜보던 그런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래도 우리 가족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안방에 혼자 남은 할머니를 제외하고 모두들 침통한 표정으로 건너방에 차려진 상머리에 둘러앉았다. 뜨적뜨적 수저를 놀리는 심란한 얼굴들에 비해 반찬 많은 명절날만큼이나 걸었다. 기왕 해놓은 밥이니까 먼저들 들라고 말하면서도 할머니 자신은 항상 그 조반상을 거부해버렸다. 진시가 벌써 지났는데도 할머니는 여전히 태평이었다라는 거야. 그렇지? 즉 바로 뭐다? 지금 한사코 지금 할머니가 지금 밥을 먹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뭐야? 자식이 돌아오면 그때 자식과 같이 먹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시가 벌써 지났는데도 할머니는 여전히 태평인 이유는 바로 뭐다? 삼촌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여기에 이렇게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다. 애당초 말이 났을 때부터 자기는 시간 같은 건 그리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아무 날이지 그까지 아무 시 따위는 별것 아니라는 것이었다. 하늘이 주관하는 일에도 간혹 실수가 있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이 하는 일이야 따져 무얼 하겠냐는 것이었다. 아무리 점쟁이가 용하다고 해도 시간만큼은 이쪽에서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주장이었다라는 거. 굉장히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합리화를 자꾸 스스로를 하고 있는 거야. 즉 삼촌이 절대 죽지 않았다. 돌아올 거라는 어떻게 보면 강한 믿음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이렇게 합리화를 해서라도 그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 봅시다. 할머니한테는 아직도 그날 하루가 창창히 남아있었던 것이다. 어느 때 와도 기필코 올 사람이니까 그때까지 더 두고 기다렸다가
모처럼 한번 모자 경상을 받겠다면서 할머니는 추워도 지친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얼른 꼽으러 봅시다. 자, 여기 장면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긴 한데, 자, 봅시다. 자, 마루 위에 발돋움을 하고 자꾸만 입맛을 다시면서 근천을 떨던 월이라는 놈이 갑자기 토방으로 내려섰다.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갑자기 강아지가 짖더라는 거죠. 우리는 월이가 대문 쪽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이내 함성을 들었다. 뭔가 일이 일어났음이 암시하는 거죠. 수저질을 하던 아버지의 손이 허공에서 정지하는 걸 계기로 우리는 일시에 모든 동작을 멈추었다. 아이들이 일제히 울리는 함성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가까이 오는 중이었다. 숟가락을 아무 때나 팽개치면서 나는 밖으로 뛰어나갔다. 우리 집 대문간이 왁자지껄하는 소리로 금방 소란해졌다. 마당 한복판에서 나는 다시 기세를 올리는 아이들의 아우성과 정면으로 맞닥뜨렸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저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한때의 조무래기들이었다. 그들의 손엔 돌멩이, 자, 돌멩이 세모 칩시다. 그렇죠? 자, 돌멩이. 자, 이것이 바로 뭐다? 바로 구렁이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나타내는 소재 첫 번째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돌멩이 아니면, 그쵸? 자, 기다란 나뭇개비 같은 것들이, 자, 기다란 나뭇개비 세모치고, 얘네가 바로 뭐다? 고렁이에게 가해지는 폭력 두 번째가 되겠죠. 그렇죠? 자, 같은 것들이 골고루 들려 있었다. 자, 우리 집 대문 안으로 지쳐 들어오는 걸 잠시 망설이는 동안 아이들은 무기를 든 손을 흔들면서 거푸 기세만 올렸다. 그 중에 한 아이가 힘껏 돌팔매질을 했다. 그렇죠? 자, 돌팔매질 역시 세모 칩시다. 그렇죠? 자, 이것이 역시 바로 구렁이에게 가해지는 폭력 세 번째가 되는 거죠. 폭력 3. 돌팔매질이 뭐예요? 돌 던지는 거. 알겠죠? 자, 돌멩이가 날아와 푹 꽂히는 땅바닥에서 나는 끝내 못 볼 것을 보고야 말았다. 꿈틀꿈틀 기어오는 기다란 것이 거기에 있었다. 눈어림으로만도 사람 키보다 훨씬 큰 한 마리의 구렁이였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뭡니까? 이곳에 지금 뭐가 나타났다? 그렇지, 구렁이가 나타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은 무슨 날? 그렇지, 삼촌이 돌아오는 날이야. 근데 지금 삼촌 대신 뭐가 왔다? 구렁이가 왔다는 거야. 그럼 이 구렁이는 사실은 바로 뭐다? 삼촌의 화신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이 삼촌의 화신이 구렁이로 등장했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를 암시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삼촌의 죽음을 암시한다는 거죠. 죽었으니까 화신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죠? 그리고 사실은 이 구렁이는 바로 뭐다? 상처받은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소재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토속 신앙에서도 보면은 한 많은 사람이 죽으면 구렁이가 된다고 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삼촌이 한을 가지고 죽어서 이제 그 점쟁이가 온다고 한 날 삼촌 대신 구렁이가 왔다는 건 바로 삼촌이 죽어가지고 구렁이가 돼서 돌아왔다 이런 의미로 본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꿈틀거림에 따라, 그렇죠? 거림에 따라 누런 비늘 가죽이 이리저리 번들거리는 그 끔찍스러운 몸뚱어리를 보는 순간 그것의 울음소리를 듣던 간밤의 기억이 얼핏 되살아나면서 오금쟁이가 대번에 뻣뻣이 굳어버렸다. 그렇죠? 지금 긴장해서 몸이 굳어버린 거죠. 그러나 나는 별 수 없는 어린애였다. 한순간에 공포를 견디고 나서 나는 고함을 지르며 돌팔매질을 해대는 패거리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어린애로 재빨리 되돌아왔다. 모든 꿈틀거리는 것들에 대해서 소년들이 거의 본능적으로 품는 저기와 파괴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나는 잽싸게 헛간으로 달려갔다.
지게 짝대기를 한 손으로 양손으로 힘껏 거머쥐었다. 내 쪽으로 가까이 오기만 하면 담배에 요절을 낼 요량으로 작대기를 쥔 양손 팔을 높이 들었다. 그러자 억센 힘으로 내 팔을 움켜잡는 누군가의 손이 있었다. 바로 이 누군가가 외할머니입니다. 알겠습니까? 보도록 합시다. 계속 올려놓고. 자, 돌아다 보니 외할머니였다. 동시에 째지는 듯한 비명이 등 뒤에서 들렸다. 아! 자,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마치 헌 옷가지가 구겨져 흘러내리듯 그렇게 마루 위로 고꾸라지는 할머니의 모습을 나는 목격했다. 외할머니가 내 손에서 작대기를 빼앗아 버렸다. 말은 없어도 외할머니의 부릅뜬 두 눈이 나한테 엄한 꾸지람을 던지고 있었다. 자, 꼭세로 표시합시다. 말은 없어도부터 엄한 꾸지람을 던지고 있었다.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외할머니는 할머니도 역시 바로 뭐다? 바로 구렁이를 삼촌의 화신으로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화신에게 폭력을 가하려고 하는 나에게 대해서 지금 야단을 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난데없는 구렁이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은 삽시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무엇보다 큰 걱정이 할머니의 졸도였다. 그래서 지금 이 할머니도 역시 바로 뭐다? 삼촌이 온다는 날에 구렁이가 왔으니까 삼촌이 결국 죽어서 구렁이가 됐구나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지금 기절을 한 것이라는 거죠. 알겠죠? 자, 식구들이 모두 안방에만 매달려 수족을 주무르고 얼굴에 찬물을 뿜어대는 등 야단법석을 떨어가며 할머니가 어서 깨어나기를 빌었다. 그렇죠? 자, 그 바람에 일단 물러갔던 동네 사람들이 재차 모여들기 시작했고 제멋대로 떼뭉쳐 서서 떠들어대는 소리 때문에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자,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그 북새 속에서도 끝까지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에오라지 외할머니 혼자뿐이었다. 미리 정해놓은 순서라도 밟듯, 그쵸? 외할머니는 놀라우리만큼 침착한 태도로 하나씩 혼란을 수습해 나갔다. 맨 먼저 사람들을 몰아내는 일부터 서둘러 했다. 외할머니는 부장 어른과 진군의 아버지 등의 도움을 받아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모조리 밖으로 내쫓은 다음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라는 거죠. 밑줄 칩시다. 자, 그렇죠. 바로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모조리 밖으로 내쫓은 다음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왜? 일단은 구렁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대문 밖으로, 그렇죠? 밖에 내쫓긴 아이들과 어른들이 감나무가 있는 울비자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고비에 다다는 혼란의 사이를 틈탄 구렁이는 아홉과 상추가 자라고 있는 텃밭 일환을, 그렇죠? 어느새 감나무에 올라앉아 있었다. 그렇죠? 자, 올라앉아 있었다. 갑자기 헷갈리네. 감나무 가지에 누런 몸뚱이를 둘둘 감고서는 철사로 가늘고 긴 혓바닥을 대고 날름거렸다. 무엇에 되알지게 얻어맞아 꼬리 부분이 거지 반 동강날 정도로 상해서 몸뚱이의 움직임과는 각 따로 놀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여기서 떡새로 표시합시다. 지금 구렁이가 바로 뭡니까? 아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어린아이들이 막 돌멩이 던지고 나무가지로 때리고 해가지고 그 뭡니까? 상처가 난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아까 이 구렁이는 바로 뭡니까? 그쵸? 구렁이는 죽은 삼촌의 화신이자 상처 입은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고 했어. 즉 이런 상처가 바로 뭐다? 우리 민족의 상처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렁이의 모습은 상처 입은 구렁이는 이꼴 바로 뭐다? 바로 우리 민족의 상처 입은 모습을 상징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아이들의 극성이 감나무에까지 따라와 아직도 돌멩이나 나뭇개비들이 날아들고 있었다. 돌멩이를 땡기는 게 어떤 놈이냐? 외할머니의 고함은 서리빨 같았다. 매우 무서웠다는 거죠. 팔매질이 뚝 멈췄다. 그러자 외할머니는 천천히 감나무 아래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외할머니의 몸이 구렁이가 칭칭 감긴 늙은 감나무 바로 밑에 똑바로 서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때까지 숨을 죽여가며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 입에서 저절로 한숨이 새어나왔다.
바로 머리 위에서 불티처럼 박힌 앙증스러운 눈가를 용모정모로 빛내면서 자꾸 대가리를 숙여 꺼뜩꺼뜩 위협을 주는 커다란 구렁이를 보고도 외할머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외할머니는 두 손을 천천히 가슴 앞으로 모아 합장했다. 에구 이 사람아, 그쵸?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자, 에구 이 사람아 할 때 바로 이 사람은 바로 뭐다? 그쵸? 이 사람은 나의 삼촌이 되는 거죠. 그죠? 에구 이 사람아, 집안일을 못 잊어서 이렇게 먼 길을 왔는가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구렁이를 삼촌의 환생으로 인식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일종의 우리 민족의 토속신앙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꼭 울어보채는 아이한테 자장가라도 불러주는 투로 조용히 속삭이는 그 말을 듣고 누군가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자 외할머니의 눈이 단박에 새목결로 변했다. 왠지 화가 났다는 거죠. 자, 어떤 창사고 빠진 장놈이 그렇게 히득거리고 섰냐? 누구냐? 어서 이리 썩 나오너라. 줄이 델로. 외할머니의 대갈호령에 사람들은 쥐 죽은 소리도 못했다. 외할머니는 몸을 돌려 다시 구렁이를 상대했다. 자는 보다시피 노친께서는 기력이 여전하시고 다른 식구들도 모다들 잘 지내고 있네. 그러니까 집안일이랑 아무 염려 말고 어서 자네 가야 할 길로 가소라는 거지. 그치? 그쵸. 자, 여기서 보면 그래서 자네 가야 할 곳으로 가시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이 가야 할 곳은 바로 어디야? 저승이죠. 요즘 천국보다 아름다운 유행이던데. 그치? 자, 구렁이는 움쩍도 하지 않았다. 철사토막 같은 혓바닥을 날름거리면서 대가리만 두어 번 들었다 놨다. 가야 할 띠가 보통 먼질이 아닌디 여기서 이러고 충분히관 있어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여기는 바로 이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있어서 되겠는가. 그렇죠? 자, 자꾸 다음 페이지. 그렇죠? 자꾸 이러면은 못 쓰네 못 써. 자네 심정은 내 짐장을 하건네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삼촌이 가지고 있는 이 심정은 바로 뭐다? 바로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네 심정은 내 짐장을 허건대만 집안 식구들 생각도 해야지. 자네 놓친 양반, 그죠? 나의 할머니죠. 그래서 자네가 이러고 있는 꼴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는가. 외할머니는 꼭 산 사람을 대하듯 위로 올려다보면서 조용조용히 말을 건네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강국한 말씨로 거듭 타일러 봐도 구렁이는 좀처럼 움직일 기척을 안 보였다. 즉 아직도 한이 풀렸다 안 풀렸다? 안 풀렸다는 거죠. 이때 물비자 너머에서 어떤 아낙네가 뱀을 쫓는 묘방을 일러주었다. 모습은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리는 그 여자는 머리카락을 태워 냄새를 피우면 된다고 소리쳤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얘기하는 머리카락을 태워 냄새를 피우면 된다.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무속 신앙의 근거한 주술적 행위를 알려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로 뭐다? 이 작품에서 얘기하는 우리 민족의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은 뭐 토속 신앙을 포함하든 말든 상관없이 어쨌든 토속 신앙과 그리고 가족의 이런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그런 정신을 회복함으로써 상처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외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나는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얻으러 안방으로 달려갔다. 그쵸? 자, 할머니는 거의 시체나 다름없는, 다름없는 뻣뻣한 자세로 자리에 누워 있었다. 자, 숨은 겨우 쉬고 있다 해도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였다. 할머니의 주변을 둘러싸고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사색이 다 되어 그저 의원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는 식구들을 향해 나는 다급한 목소리로 용건을 말했다. 바로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구에게 알 것 없이 아무한테나 던진 내 말이 무척 엉뚱한 소리로 들렸던 모양이다.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그쵸? 이게 바로 뭐다? 자, 할머니의 머리카락. 네모칩시다.
자, 머리카락을 태워야지 뱀이 쫓아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머리카락을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다? 바로 구렁이가 그렇죠? 원한을 풀게 되는 매개체를 나타내고 이것은 바로 뭐다? 삼촌에 대한 할머니의 모성을 상징하는 소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저놈 에어컨이 진짜 귀신 들린 듯이 자꾸 켜져가지고 같이나 둘 다 감기 걸렸는데 자, 됐죠? 자, 계속 봅시다. 자, 머리카락이 이럴 때 도대체 어디에 소용될 것인지를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기에 꽤 시간이 흘렀다. 그렇죠? 자, 그리고 고모가 인사불성이 된 할머니의 머리를 찬빗으로 빗기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빗질을 여러 차례 거듭해서 얻어진 한 줌의 흰 머리카락이 내 손에 쥐어졌다. 자, 올려놓고 보다 합시다. 자, 그래서 자, 언제 그랬는지, 그쵸? 언제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지 외할머니는 도래소반 위에다 간단한 음식 몇 가지를 차리는 중이었다. 호박전과 고사리 나물이 보이고 대접에 그득 담긴 냉수도 있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호박전과 이제 그 뭡니까? 그쵸? 고사리 나물, 요거는 지금 바로 뭐다? 삼촌이 온다고 할머니가 뭡니까? 잔치집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음식들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다? 할머니가 삼촌을 위해 준비한 음식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바로 뭐다? 자식에 대한 할머니의 사랑, 정성을 상징하는 그러한 소재라는 거죠. 자, 내가 건네주는 머리카락을 받아 땅에 내려놓은 다음 외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늙은 감나무를 올려다 보았다. 자네 오면 줄라고 노친께서 여러 날 들여 장모는 거실세. 먹지는 못할망정 눈여구라도 하고 가서 다 자네 놓친 정성 아닌가. 내가 자네를 쫓으려고 이러는 건 아니네. 그것만은 자네도 알아야 되네. 남새가 나더라도 너무 섭섭다 생각 말고 집안일이랑 아무 걱정 말고 먼 걸음 부대 편안히 가소라고 해서 지금 삼촌의 명목을 지금 빌어주는 장면이라는 거죠. 알겠죠? 자, 이야기를 다 마치고 외할머니는 불씨가 남긴 그릇을 헤집었다. 그래서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우려고 하는 거죠. 자, 그 위에 할머니의 흰머리를 올려놓자 지글지글 끓는 소리를 내면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단백질을 태우는 노린내가 멀리까지 진동했다. 그러자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야말로 희한한 광경, 즉 냄새를 맡고 구렁이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옮겨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광경에 놀라 사람들은 저마다 탄성을 올렸다. 외할머니가 아무리 타일러도 그때까지 꿈쩍도 하지 않고 그토록 오랜 시간을 버티던 그것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라는 거지. 그치? 즉 바로 뭐다? 자, 여기서 지금 바로 뭡니까? 그쵸? 자, 꼭서를 표시합시다. 외할머니가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까지. 자, 그렇게 빌고 빌어도 움직이지 않았던, 즉 한이 풀리지 않았던 구렁이가 드디어 지금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타는 냄새를 맡고 한이 풀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이 할머니의 머리카락은 바로 뭐다? 자식을 생각하는 할머니의 사랑, 정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다? 혈육의 정과 전통적 정서를 통해 바로 민족의 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일종의 작품의 주제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 봅시다. 감나무 가지를 칭칭 감았던 몸뚱이가 스르르 풀리면서 구렁이는 땅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떨어진 자리에서 잠시 머뭇거린 다음 구렁이는 꿈틀꿈틀 기어 외할머니 앞으로 다가왔다. 외할머니가 한쪽으로 비켜서면서 뒤를 터주었다. 이리저리 움직이는 대로 뒤를 따라가며 외할머니는 연신 소리를 질렀다. 새막에서 참새떼를 쫓을 때처럼 서이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뼉까지 쳤다. 누런 비늘 가죽을 번들번들 뒤틀면서 그것은 소리 없이 땅바닥을 기었다. 안방에 있던 식구들도 마루로 몰려나와 마당 한복판을 가로질러 오는 기다란 그것을 모두 질린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꼬리를 잔뜩 사려 가랑이 사이에 감춘 월이란 놈이 그래도 꼴값을 하느라고 마루 밑에서 다 죽어가는 소리로 짖어대고 있었다. 몸뚱이의 움직임과는 여전히 따로 노는 꼬리 부분을 왼쪽으로 삐딱하게 흔들면서 이것 바로 우리 민족의 상처, 역사적인 상흔이라는 거죠. 그것은 방향을 바꾸어 헛간과 부엌 사이 공지를 천천히 지나갔다. 소이 그쵸? 자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뼉까지 쳤다. 누런 비늘 가죽을 번들번들 뒤틀면서 그것은 소리 없이 땅바닥을 기었다. 안방에 있던 식구들도 마루로 몰려나와 마당 한복판을 이거 했지. 자, 지나갔다. 소이. 외할머니의 쉰 목청을 뒤로 받으며 그것은 우물 곁을 거쳐 넓은 뒤란을 어느덧 완전히 통과했다. 다음은 숲이 우거진 대밭이었다. 고맙네 이 사람. 집안일은 죄다 성님한테 맡기고 자네 혼자 몸뚱이나 지발 성여서 먼 걸음 패나니 가소. 뒷일은 아무 염려 말고 그저 패나니 가소. 정말 고맙네 이 사람아. 그치? 자, 그래서 지금 구렁이의 한이 이렇게 풀렸다는 거죠. 그쵸?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장마철에 무성이 돋아난 죽순과 대나무 사이로 모습을 완전히 갖추기까지 외할머니는 우물 곁에 서서 마지막 당부의말로 구렁이를 배웅하고 있었다. 이웃마을 용상리까지 가서 진군의 아버지가 의원을 모시고 왔다. 졸도한 지 서너 시간 만에야 겨우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 서너 시간이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서너 달에 해당되는 먼 여행이었던 듯 할머니는 방 안을 휘 둘러보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온 사람 같은 표정을 지었다. 갔냐? 그렇죠. 자, 여기서도 지금 할머니도 구렁이를 지금 삼촌의 환생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렁이가 잘 갔는지 깨어나자마자 그거부터 지금 묻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이 맑은 정신을 되찾고 나서 맨 처음 할머니가 꺼낸 말이었다. 고모가 말뜻을 재빨리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제는 안심했다는 듯이 할머니는 지그시 눈을 내리깔았다. 즉 외삼촌이 한을 풀고 돌아갔다는 것에 대해서 안심을 했다는 거죠. 할머니가 까무러친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고모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다. 외할머니가 사람들을 내쫓고 감나무 밑에 가서 타이른 이야기,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 감나무에서 내려오게 한 이야기, 대밭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시종일관 행동을 같이 하면서 발에다 준 이야기, 간혹가다 한 대목씩 빠지거나 약간 모자라다 싶은 이야기는 어머니가 옆에서 상세히 설명을 보충해 놓았다.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두 눈에서 하염없이 솟는 눈물방울. 자, 여기서 바로 이 눈물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눈물방울 메모칩시다. 자, 여기서는 이제 할머니의 사실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 그렇죠? 아들이 보고 싶었는데 결국은 구렁이가 돼서 왔다는 건 죽었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자,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을 어떻게 할머니가 보내줬죠. 외할머니가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외할머니에 대한 고마움. 그렇죠? 그리고 바로 뭐다?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을 품고 죽은 사람이 구렁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구렁이가 돌아갔다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원한이 풀렸다는 걸 의미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뭐다? 아들이 한을 푼 것에 대한 안도감. 그리고 그 마지막 길을 결국 자기가 못 보내줬잖아. 그치? 그래서 아들의 손수 보내지 못한 아쉬움.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있는 게 바로 이 할머니의 눈물입니다. 알겠죠? 앞줄에 있는 할머니가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저거 밑줄 쳐도 되고 요거 밑줄 쳐도 어쨌든 같은 의미예요. 알겠습니까? 이 할머니의 울음의 의미는 바로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섞여 있는 그러한 눈물이라는 거죠.
자, 눈물방울이 홀쭉한 볼고랑을 타고 베갯잎으로 줄줄 흘러내렸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할머니는 사돈을 큰 방으로 모셔오도록 아버지에게 분부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모셔오라고 하니까 두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지, 화해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렇지. 자, 사람 채에서 쉬고 있던 외할머니가 아버지 뒤를 따라 큰 방으로 건너왔다. 외할머니로서는 벌써 오래전에 할머니하고 한 달의 끼 단단히 버린 이후로 처음 있는 큰방 출입이었다. 자, 고맙소. 자, 전기가 꺼진 우묵한 눈을 지켜 간신히 외할머니는 올려다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꽉 메었다. 사분도 별실한 말씀을 다. 외할머니도 말끝을 마무르지 못했다. 야한테서 이 얘기는 다 들었어. 내가 당해야 할 일을 사분이 대신 맡았구려. 그 험한 일을 다 치느라고 얼마나 수고 실었을꼬. 그래서 바로 그 삼촌의 원한을 달래고 이제 배웅한 그 일이죠. 인자는 다 지나간 일이니께 그런 말씀 그만두시고 어서 매미나 잘 추시리기라오. 고맙소. 참말로 고맙구려.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다. 그렇죠. 자, 이게 중요한 거죠.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다. 자, 여기서는 바로 두 할머니의 화해, 즉 갈등의 해소를 나타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로 뭐다? 우리 민족이 화합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손을 맞잡은 채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가 할머니 쪽에서 먼저 입을 열어 아직도 남아있는 근심을 털어놓았다. 탈 없이 잘 가기나 했는지 몰라라. 그쵸?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염려 마시랄게요. 그쵸? 지금쯤 어디 가서 편안히 헛수없이나 사분댁 터준 옷을 택택히 하고 있을 것이요. 그만한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대본에 기운이 깔아져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가까스로 할머니가 잠들기를 기다려 구안을 맡은 고모만을 남기고 모두들 큰 방으로 물러나왔다. 그날 저녁에 할머니는 또 까무라쳤다. 의식이 없는 중에도 대숫갈 흘려놓은 미음과 당약을 입 밖으로 죄다 토해버렸다. 그리고 이튿날부터는 마치 육체 운동장에서 정신이란 이름의 장난꾸러기가 그쵸? 들어왔다 나갔다 숨바꼭질하기를 수없이 되풀이하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의 연속이었다. 대소변을 일일이 받아내는 고역을 치러가면서 할머니는 꼬박 한 주일을 더 버티었다. 안에 있는 아들보다 밖에 있는 아들을 언제나 더 생각했던 할머니는 마지막 날 밤에 다 타버린 촛불이 쓰러지듯 그렇게 눈을 감았다. 할머니의 긴 일생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도 놀라운 기력으로 며칠 동안이나 식구들을 들볶아대면서 삼촌을 기다리던 그 짤막한 기간이 사실은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 한순간을 확 타오르는 촛불의 찬란함과 맞먹는 할머니에겐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에 넘치던 시간이었었나 보다. 그래서 아들의 생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시간이 할머니에겐 큰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임종의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난 날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라는 거. 자, 꼭세로 표시합시다. 임종의 자리에서부터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여기서는 이제 바로 할머니와 나의 화해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나의 정신적, 그렇죠? 성숙의 모습을 드러내고 이것이 바로 이 작품이 성장소설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라고 해서 여기서 지금 과거형 어미를 사용했죠. 그렇죠? 그 말은 바로 뭐다? 장마가 끝났다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뭐다? 바로 민족의 비극이 종결되었음을 상징하다는 거죠. 민족의 비극이 종결되었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바로 윤은길의 장마라고 하는 소설 끝부분까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특에 있었던 두 할머니가 갈등하는 모습은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 민족의 그런 이념의 갈등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에 결국은 외삼촌이 죽게 되고
그죠? 불어이가 상처 입은 모습은 결국 우리 민족의 그런 뭡니까?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불어이가 결국은 하늘 풀고 돌아간다는 일종의 이런 샤머니즘적인 해석은 바로 뭐다? 이런 가족의 혈육의 정, 그 다음에 그런 가족 간의 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족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고, 결국 마지막에 두 할머니와 그리고 더불어 나까지 할머니와 다 화해를 하는 모습은 일종의 바로 뭐다? 이 민족 상처가 충분히 민족 상처, 가족애를 회복함으로써 민족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전체적인 주제의식을 전달하는 대표적인 전후소설이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한 것째 다른 거 궁금한 거 없죠? 있습니까? 혹시 질문할 거 있어? 없어요? 자, 그래서 과제는 뒤에 장마 작품을 선생님이 여러 개를 실어놨어요. 알겠죠? 내신형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 쭉 모아놓은 것도 있고, 알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수특에 또 실려있던 문제도 같이 해놨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다양한 방면으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장마라는 소설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이거는 다음 주까지 과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다들 수고했습니다.